연속극 수용소의 노래는 제가 9살부터 19살까지 10년간 아무 죄도 없이 요독 수용소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체험을 했고 제가 체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수용소의 실태를 알아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철환이 못 봐? 1977년 8월 초순, 어제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더위를 피해 동무들과 대동강가에 나와 놀고 있던 나는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우리 동네에 사는 철영이었다. 철영아, 나 여기 있어. 왜 그래? 철환이, 너 거기 있었구나. 니네 집에 빨리 가보라. 빨리. 니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만히 있어보라. 닭싸움 마저 다 하고 이제 경식이하고만 붙어서 이기면 내가 다 이기는 거야. 안 돼. 빨리 가보라. 니네 집에 누가 왔단 말이야. 철영이의 얼굴이 사뭇 심각해 보였다. 철영이는 나와 대동문 인민학교 동창생으로 아버지가 독일 대사관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아이였다. 사람들이 막 와서리. 빨리 가보라. 알았어. 무슨 일인데 그래. 가보지 마. 철현! 같이 가! 나는 흙이 묻은 옷을 대충 털며 집을 향해 달렸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이상스레 꽤나 멀게 느껴졌다. 우리 집은 대동강가에 있는 아파트였다. 대동교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구역 경림동 38반 서해안전부 교통성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는 조국 해방전쟁, 즉 6.25 사변 후 소련 사람들이 건축한 것으로 당시 평양 시내에서는 비교적 고급 아파트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주민들도 중앙당 간부, 사회안전부 간부, 거액의 기부금을 낸 귀국자 세대, 즉 북송 제1교포들이었다. 숨차. 철영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자세한 건 나도 몰라. 하여튼 사람들도 많이 오고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 그래? 무슨 일일까? 철환이, 너 4학년 올라가면 학급 반장 할게요? 그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해. 그게 무슨 말이야? 2학년 때 학급 반장 했었잖아. 그래. 그때 네가 학급생 다 데리고 동물원 가고 그랬잖아. 그게 문제가 돼서 3학년 때는 학급 반장 못했지? 근데 학급 반장 못해서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홀가분하기도 하고 내 시간이 많아서 좋더라고. 그래도 철환이, 너는 동무들이 좋아하니까 학급 반장 할게야. 철환아, 저기 너희 집 앞에 사람들도 많고. 그러네. 동네 사람들도 몰려있고 지프차도 2대나 서있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잠깐만요. 이 아파트 사는 철환이에요. 비켜주시오. 어쩐데 철원이는 뭐 잘못한 기가? 철환아, 너네 뭐 잘못한? 아니. 혹시 할아버지가? 어린 생각에도 할아버지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우리 할아버지는 당시
평양 상점 관리소의 부소장으로 일하고 계셨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즘은 근 한 달 동안이나 아무 연락도 없이 통 집에 들어오시질 않으셨다. 식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주 이따금씩은 사업상의 일로 들어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는 꼭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뭔 일이 생겼는가? 알아볼 만한 데는 다 알아봤어도 모두 모른다고만 하니 원. 특히 할머니의 걱정은 누구보다 큰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귀국자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하였다. 하지만 소식이 없는 외에는 아무도 할아버지에 대해 딴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성품이 워낙 대쪽 같기 때문에 무슨 과오를 범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누가 모함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었다. 당시 65세였던 우리 할아버지는 제주도 태생이었다. 할아버지보다 한 살 연상인 할머니도 제주도 태생이지만 두 분이 만나서 결합하고 생활한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이었다. 두 분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금슬이 좋았다. 철원아, 할아버지는 말이다. 어렸을 때 일본으로 건너갔어. 일본에서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도금업도 하고 빠진코도 해서 돈을 꽤 모았단다. 사람들은 날 보고 재력가라고 불렀지. 이 덕분에 청년 교토본부 상공회장직을 꽤 오래 했단다. 에이, 네 할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항상 조국만을 생각하는 애국자시지. 이 애국자로 친다면야, 네 할머니가 더 하시지. 할머니도 13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준고 생활 다 하셨단다. 그렇지 여보? 예, 차별도 많이 당했지요. 그러다가 20살 때 일본 공산당에 가입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고, 해방 후에는 조총련을 결성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했죠. 얼마나 열성인지 교토지부 여맹위원장까지 지냈단다. 그리고 귀국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나를 설득한 사람은 네 할머니였어. 그래. 귀국 사업 시작하자마자 내가 솔선해서 할아버지 설득했단다. 친척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내 조국 가는데 우리 가족은 기쁘게 귀국 사업에 동참했지. 그 많던 재산 다 정리해서 만경봉호 타고 북조선으로 온 게 언제였죠? 그게 아마 1961년도일 거야. 북조선으로 올 때 할머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다. 꼼꼼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국해서도 불편 없이 살기 위해 평생 입고도 남을 옷가지들, 손주들 시집장가 갈 때 해갈 이불천과 각종 가전제품, 심지어 자가용 승용차까지 가지고 올 정도였다. 그 덕분으로 15년이 지날 때까지도 우리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는 편이었다. 대체로 귀국자 집안들은 윤택한 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북송사업 선전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출판되는 조선 화보에 우리 가족 모두가 을밀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개가 실린 적도 있었다. 귀국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강태휴, 송욱선 가정을 보시오. 둘째 아들 강화정은 평양철도성 기자, 셋째 아들 강복남은 평양의과대학 의사, 막내 아들은 평양리과대학을 졸업하고 3대 혁명 소조로 검덕광산에 나가 있습니다. 큰딸 강신자는 일본서 약학대학을 나와 북조선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으며 막내딸 강경이 역시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국 사업에 참여하면 북조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갓나 새끼들! 어항은 산산조각이나 금붕어들이 바닥에 나동그러져 펄떡대고 있었고 다른 가재도구들도 뒤엉켜 널려 있어 발디딜 틈이 없었다. 집 안은 험상궂게 생긴 7명의 침입자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은 군합바람으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며 들쑤셔 놓고 있었다. 간간히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울음소리 외에는 온통 집안 살림 뒤집어 엎는 소리만이 허공에 울렸다. 아버지는 실성한 모습으로 안방벽에 기대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갓나! 이놈이 너희들 이제!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살다 이게 왜 날 벼락이냐? 할머니 왜 그래? 저 사람들 누구야? 아유, 철안이 어디 갔다 와? 우린 이제 이사 가게 됐다. 놓친 내 남편 강태휴는 우리 민족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소. 그래서 지금부터 동문의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이오. 또 살림 나간 자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전 가족도 압송하갔어. 자, 이제부터 재산 몰수 등록 사업을 시작할 테니 협조하시오. 대체 무슨 일이요? 닥치시오. 유엠이나 이거 소형 사진기에다가 이거 감 나가는 거 많이도 확보해놨구만. 소형 사진기는 나도 필요한데? 아니 다른 데 뒤져보면 또 있을 기요. 이거 금식이 아니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아저씨가 왜 가져가요? 이리 내놔요. 쬐끔한 게 한둥이 자식을 할 수 없군. 저리 비켜! 아이고 미호야, 괜찮네? 그들은 사진기뿐만 아니라 좀 값이 나가고 괜찮다 싶은 물건은 모조리 자기네들 주머니에 쓸어 넣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폐물은 뭐니 해도 순금 술잔과 받침, 그리고 금시계였다. 술잔은 4개가 한 세트로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고 특히나 조총련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공로자에게 준 선물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것이었다. 그리고 시계는 스위스산 오메가 금장시계였는데 이는 할아버지가 일본에서부터 대를 이어 물려줄 가보로 생각하고 마련해둔 것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틈틈이 이 물건들을 꺼내 손질도 하시며 맞손자인 내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었다. 얘야,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팔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는 귀한 것들이란다. 이 물건을 전해주면서 꼭 이 할애비가 한 말도 그대로 전하거라. 그 술잔과 시계도 물론 그들 차지가 되었다. 이처럼 귀중한 가보를 우리 가족이 뻔히 보는 앞에서 나누어 가져도 우리는 단 한마디의 저항도 하질 못하였다. 오로지 이를 악물고 몸을 떨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다가 그만 혼절한 상태에서 신음소리만 토해내었다. 그들은 자기네가 가져갈 만한 것은 다 챙겼는지 본격적으로 등록 사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승용차, 피아노, 다음엔 천연색 텔레비전과 재봉기. 이런 식으로 크고 값나가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등록하였다. 아침 10시경부터 시작된 등록 사업은 오후 4시나 되어서야 모두 끝났다. 책임자로 보이는 자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작성한 목록을 내밀며 확인해보고 수표를 하라고 하였다.
빨리 수표를 하시오. 노친네 뭘 꾸물거리요? 다 확인된 건데. 할머니가 목록을 받아들고 우물쭈물하자 그 책임자는 소리를 꽥 질렀다. 모든 게 그들 마음 내키는 대로인데 할머니가 확인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실은 할머니가 목록을 보는 것은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무도 뜻밖의 밀어닥친 충격 때문에 얼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받아든 목록을 어깨너머로 보니 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규정에 따라 민족과 조국 공화국을 반역한 강태휴의 재산을 몰수 처분한다. 1977년 8월 국가보위부 과장 전재근. 확인 강태휴의 처 송옥선. 나는 그 목록을 보고서야 침입자들이 모두 국가보위원들이고 이들을 지휘하던 늑수구레한 책임자가 바로 과장 전재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내 눈에 언뜻 비춰진 그 전재근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머릿속을 떠나본 적이 없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자, 노친네 글 쓸 줄 아나? 여태까지 몰수하는 재산을 확인했으니 확인했다는 표시로 이쪽에다가 노친네 이름을 써놓고 손도장을 찍으시오. 노친네, 지금 당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아닙니다. 적겠습니다. 적어요. 어머니! 저 사람들 다 뭐야? 뭐야, 가만히 있어. 초란아, 이거 좀 말려. 예, 아버지.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해? 어이 노친네, 뭐 하는 거야? 이름을 썼으면 손도장을 찍어야지. 안 되겠구만. 손에 힘을 빼기요. 왜 남의 손가락을? 손도장을 찍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애미나 손에 웬 힘을 이렇게 주네. 이제 됐구만. 전재근은 할머니의 오른손을 끌어다가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칠하고 이름 옆에 손도장을 찍게 했다. 6시간에 걸친 등록 사업은 할머니가 목록에 수표하고 손도장을 찍음으로써 간단하게 끝났다. 이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온 청춘을 바쳐서 하고픈 것, 먹고픈 것을 참고 절약하여 모아온 전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하나마다 손때가 묻고 사연이 깃들어 있는 자신의 정든 물건들을 어처구니 없게 빼앗긴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그러나 그 당시 어렸던 나는 그런 것까지는 헤아릴 능력이 없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몰라. 가만히 좀 있어. 오빠, 나 배고파. 엄마는 언제 와? 맞다. 엄마 오실 때 됐는데. 철아나! 미호야! 등록 사업이 다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왔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뛰어왔는지 어머니는 몹시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비로력자로서 식량 500g이라도 살림에 보태려고 세타를 짜거나 수예품을 만드는 가네반에 나가고 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요?